자, 내용 정리했던 거 확인하시면 자, 599쪽의 건물의 구분 소유에서 전유 부분 나와 있죠. 자, 요건에 보면 1번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줄여서 이제 물리적 독립성이에요. 물리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소유자의 구분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판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판례 별 3개예요. 아까 굉장히 강조했던 판례입니다. 그 굵은 글씨 보면 구분 행위는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그러니까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다라고 했죠. 밑에 굵은 글씨 보세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그 시점이라는 건 이제 완성 시점이에요. 완성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중요한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고, 그럼 2번 판례 제목을 한번 보세요. 구분 건물로 등재되었으나, 그러니까 구분 건물로 등기가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등기된 부분이 물리적 독립성이 없답니다. 자, 구분 건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 다 갖춰야 돼요. 구분 건물이 되려면 독립성도 있고 구분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아무리 구분 건물로 등재가 됐어도 독립성이 없으면 그건 건물의 일부일 뿐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괄호에 소극할 수 없다. 자, 오른쪽에 공용 부분이죠. 1번의 구조상, 2번의 규약상인데 둘 중에 공용 부분 취지를 등기해야 된다는 건 어떤 거였어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그래서 파란 글씨 보면 공용 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한다. 자, 괄호 2번에 공용 부분의 귀속. 그래서 규약상 공용 부분 별 2개 해두세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규약상 공용 부분이고, 자, 10조를 보시면 1항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자, 만약에 지문에 공용 부분은 언제나 구분 소유자 전원에 속한다라고 하면 OX예요? 언제나 아니고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 뭐 주상 복합 건물이 있어요. 위에는 이제 주택, 밑에는 상가인데 이 건물 들어가면 이 엘리베이터가 하나 따로 설치돼 가지고 주거용으로 쓰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 엘리베이터 이 공용 부분은 전부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일부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일부에. 그런 경우에는 일부에게 제공되는 게 명백하면 얘들만의 공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공용 부분 사용 어떻게 써야 한다고 했어요? 용도에 따라. 뭐라고 하면 틀리다고요? 지분 비율 아니에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공용 부분 지분권. 자, 공용 부분 지분권은 뭐의 면적에 따르냐면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르는 거죠. 전유 부분 면적이 넓은 사람이 대지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공용 부분 지분권도 더 많이 갖는 거죠. 다음 페이지.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공용 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할 수 없다고 했죠. 규약으로 정하면 분리처분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괄호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절대적 일체성. 식사하시고 오시면서 많은 걸 놓고 오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본 거예요. 좀 전에 본 거. 예. 그 다음에 6번 공용 부분의 관리 변경이 나오죠. 자, 1번 공용 부분 관리. 기억해 보시면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용 부분의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상 집회 결의면 얼마가 찬성하면 되는 거야? 과반수. 통상적인 건 과반수. 반수만 넘기면 되는 거죠.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건 현상유지행위잖아요. 그럼 지분이 많아야 돼요? 있기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제가 공유자라면 아무리 지분이 미약해도 누가 침해하면 지분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른쪽에 판례 1번 보세요. 구분 소유자가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 보존행위에는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과 공유물 반환 청구권도 포함되는지 여부. 지분권에 기한 반환,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이 권리는 누구의 권리냐면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예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를 대리해서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구분 소유자. 그럼 만약에 규약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리해서 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규약으로 정했다면 할 수 있느냐? 그래도 안 돼요. 그 규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게 바로 2번 판례예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굵은 글씨. 공동주택의 구분 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약 내용은 효력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고요? 구분 소유자. 그래서 1번에 구분 소유자가 한다고 돼 있고 2번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대신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안 돼요. 구분 소유자의 고유한 권리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같은 데서 이제 집회 같은 거 할 거 아니에요? 집회하면 이제 의결권을 행사할 텐데 의결권은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소유자만 할까요? 임차인도 하는 거예요? 임차인도? 그 602쪽에 맨 밑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임차인 등도 공용부분 관리인이나 위원회 선임에 관한 관리단 집회에 참석해서 마지막에 뭘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억하실 점, 임차인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거를 임차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못하게 하니까 실제로 집주인은 들어와 살지도 않잖아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집회 참석 못하니까 관리가 허술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도 의결권을 줬다고요? 임차인.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의결권을 줬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리단은 누구로 구성되겠어요? 그럼 무조건 소유자여야 돼요. 그런데 임차인은 구성원은 아니지만 집회에 나가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603쪽에 2번 공용부분 변경. 자, 의결 종족수 암기하셔야 돼요. A번에 보면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에 각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4분의 3. 4분의 3. 공용부분 변경 4분의 3. 자, 니은의 예외를 보세요. 다음 사항은 통상집회 결의로서 결정할 수 있다. 자, A번.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이고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 자, 공용부분 변경은 얼마가 찬성해야 되냐면 4분의 3인데 만약에 그것이 개량을 위한 것이고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면 얼마가 찬성하면 된다고요? 과반수. 과반수면 된다. B번.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제2호 남옥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 행위야. 길게 나와 있는데 뭐에 동그라미 해두시면 되냐면 콘도. 콘도의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할 때 얼마가 찬성하면 돼요? 과반수. 원래는 이제 콘도도 4분의 3이었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그 소유자들이 항상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결권을 얻어내기가 어려워서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콘도의 경우에는 얼마냐면 과반수. 자, 정리하세요. 공용부분 변경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4분의 3. 그런데 변경이라도 과반수면 되는 게 두 개 있었어요. 첫 번째, 개량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 뭘 충족해야 돼요? 비용이 과다하지 않아야 돼요. 자, 개량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A번 개량에 동그라미 두시고 그리고 어디에 줄 것이 되냐면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에. 그럼 만약에 지문에 개량을 위한 것이면 비용 과다에 상관없이 과반수가 동의하면 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둘 다 갖춰야 되고 그리고 B번은 쉽죠. 뭐예요? 콘도. 콘도의 경우에 과반수.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의결 종족수가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랑 의결권이 항상 같아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를 수 있죠. 의결권은 뭐에 따르냐면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요. 전유 부분 면적. 그러니까 50평형에 사는 사람하고 25평형에 사는 사람하고 의결권이 같으면 돼야 안 돼요. 원칙상. 공평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50평에 사는 사람이랑 25평에 사는 사람이랑 관리비 똑같이 내요? 큰 사람이 많이 내요? 당연히 많이 내죠. 그러면 의무를 그만큼 부담하는 만큼 모두 행사해야 돼요. 권리 행사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의결권은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전유 부분 50평형과 25평형이 있으면 규약이 별도로 안정하면 의결권 차이는 몇 배 나는 거예요?
두 배 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10가구가 살아요. 근데 이쪽 라인은 전유 부분이 50평형, 이쪽은 25평형이에요. 근데 어떤 안건이 생겨서 집회가 열렸는데, 자, 찬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25평형 라인 전원 찬성, 50평형은 한 명만 찬성했어요. 자, 6명이 찬성했죠. 이게 가결일까 부결일까 문제예요. 가결일까요 부결일까요? 자, 보면 인원수로만 보면 몇 명이 찬성한 거야? 6명이면 과반수죠. 그런데 의결권을 보면 25평형이 하나라면 얘네들은 몇 개씩이에요? 2개. 그럼 총 몇 개냐면 15개죠. 이거 10개, 5개. 그러면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몇 개가? 8개가 찬성해야 되는데 5개랑 요거 2개니까 몇 개야? 7개. 가결이에요 부결이에요? 부결이지. 8개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이 집합건물법은 전부 다 의결 종족수가 사람 가지고 따는 게 아니라 둘 다 충족돼야 돼요. 구분 소유자도 충족되고 뭐도 의결권도 충족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요거 2개 샀어요. 2개. 50평형 2개 샀다. 그러면 구분 소유자를 산정할 때 2인으로 산정할까요? 1인으로 산정할까요? 요건 1인이에요. 한 사람이 산 거니까. 의결권은 2개겠지만 이 사람은 한 사람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판례 있는데 1번 체납관리비 승계에 관한 문제죠. 자, 별 2개 해두세요. 중요합니다. 체납관리비 승계. 2번은 그냥 별 하나만 좀 해두시고요. 이런 사건인데 501호가 있는데 이 501호에 대해서 갑이 경락을 받았어요. 경락을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했더니 이쪽 관리단에서 못 들어오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관리규약에 의하면 이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체납 관리비를 그 승계인이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 그거 안 내면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는 거죠. 그래서 뭐 경락도 받았겠다. 마음도 뿌듯하고 얼마인데? 이랬더니 1,000만 원이래요. 예, 실제 사건에서 1,000만 원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못 주겠다 이렇게 막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소송에 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라고 하면 대법관 13명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대법원 판결은 주심 1명에서 3명이 결정해요. 대법관 셋이서. 근데 전원합의체는 언제 열리는 거냐면 기존 판례를 바꿀 때, 판례를 바꾸려면 반드시 13명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원합의체를 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전원합의체니까 13명이 우르르 나왔으니까 한마디씩 했겠죠. 자, 일부 대법관은 뭐라고 하냐면 규약이 내려면 내지 말이 많아. 다 내. 일부 대법관은 야 규약이면 니들 내부 거나 정하지 왜 다른 사람 일에 관여해? 한 푼도 내지 마. 자, 제일 많은 대법관, 다수의 대법관,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 입장이겠죠. 그러면 일부는 다 내, 일부는 하나도 내지 마.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좀만 내 이랬겠죠. 좀만 내. 그럼 여기서 나눠요. 나누는 게 연체된 관리비가 공용 부분에 연체된 것이 있을 것이고 전유 부분에 연체된 것이 있을 텐데 전유 부분은 전에 살던 사람이 혼자 사는 거니까 이건 승계할 필요 없다. 뭐만 승계하라고요? 공용 부분에 연체된 관리비는 승계해야 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시험에 나오면 뻔하겠죠. 모든 관리비를 승계한다라고 하면 틀리고 전유 부분 승계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승계하라고요? 공용 부분. 그러면 연체했으니까 뭐가 나왔을까요? 연체료가 나왔겠죠. 자, 그럼 이 연체료는 승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거는 연체 관리비가 아니에요.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갑이 을한테 팔았고요. 을도 병한테, 현재 병이 소유자예요. 그럼 연체관리비가 아직 남아있다면 연체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전 소유자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되는지 우리 판례는 모두 져야 한다. 병존적이다. 병존적 채무인수로 봅니다. 교재 보세요. 그래서 그 판례 1번의 굵은 글씨 보시면 아파트의 특별승계에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자 뭐에 관해서만? 공용 부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공용 부분에 관하여는 승계해야 한다. 자, 그리고 관련 판례 굵은 글씨 뭐가 써 있어요? 연체료.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아요. 연체료 승계하지 않고
그 다음에 판례 2번. 집합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여전히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괄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적극 절하. 소유자가 바뀌었다. 현재 소유자만 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진다고요? 전 소유자들도. 그래서 굵은 글씨 보면 각 특별 승계인들은 이전 구분 소유자들의 채무를 어떻게 인수해요? 중첩적,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거예요. 면책적 인수가 아니에요. 면책되는 게 아니라 전의 사람들도 그대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거죠. 판례 둘 다 기억하시고, 그러면 관리비 판례 하나만 더 정리하면 규약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규약에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규약에 규정은 없는데 공용부분 함께 쓴 것에 대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게 이제 관리비 판례 전부예요. 첫 번째, 규약이 없어도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체 관리비예요. 뭐만 승계한다고요? 공용부분만 승계하고 연체료는 승계되지 않아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지금 소유자만 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밑에 8번 흠의 추정이 나오죠. 보시면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 그 흠은 어디에 존재해요? 공용 부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공용 부분. 시험에 틀리게 나오면 공용 부분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 X입니다. 뭐만이라 공용 부분에 존재한다. 생각하실 거 없고 그것만 체크해 두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면 그것만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담보 책임 나와요.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분양자가 담보 책임을 져야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점은 동그라미 2번에 집합건물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 자 누가 나와요? 찾으셨어요? 2번에 605쪽에 2번에 집합건물 하자에 관하여 분양자 외 누구라고요? 시공자의 별 2개 두세요. 분양자만 담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구도 진다고요? 시공자.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분양자만 졌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분양자의 담보 책임이니까 시공자는 질 필요 없다라고 판시를 했고 그게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그래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분양자뿐 아니라 누구도 지라고 시공자도 져라 이렇게 바꿨으니까 조심하시고, 이거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동그라미 1번 마지막에 법정 책임으로 뭐라고 돼요? 강행 규정이 난다. 그러니까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인데 이 집합건물법상의 담보 책임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하면 안 돼요. 우리 임차인은 아까 임대차 계약할 때 나왔고 수분양자 분양받는 사람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 그럼 분양자에게 불리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만 피해가 안 가면 돼요. 수분양자. 분양자 수분양자 하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뭐예요? 수분양자 분양받는 매수인이잖아요. 우리한테 불리하면 무효. 자 보세요. 눈을 뜨셔야 하옵니다. 예, 눈을 뜨고 계시긴 한데 이게 이 정신줄을 놓친 듯한 그 분위기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잘 보세요. 피곤하실 텐데 자 501호가 있어요. 501호가 있는데 분양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 이런 사람을 수분양자라고 해요. 분양을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분양을 받았는데 501호 분양받았는데 여기에 하자가 있대요. 그러면 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분양자가 져야 돼요. 근데 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민법의 수급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667조와 668조에 민법상의 담보 책임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합니다. 자, 수급인의 담보 책임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 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도급은 뭐 하는 거라 그랬죠?
일의 완성, 공사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을이 수급인,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에 하자가 있다. 그럼 당연히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 책임을 져야죠. 얘가 도급인이고 이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급인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담보 책임이라고 해요. 그러면 요 민법이 규정하는 667조와 8조를 여기에 갖다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 책임보다 우리 수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면 이 특약은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런데 민법이 정하는 것보다 분양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했다. 자, 이 불리한 특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건 유효한 거예요. 아니 분양하는 회사에서 우리가 민법이 정하는 것보다 더 엄격하게 책임을 져드릴게요 라고 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와 같은 고객들한테 민법이 정하는 것보다도 책임 더 안 질래 이렇게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불리할 때만 무효라고요. 수분양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668조 단서인데 이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서 어떤 규정이 있냐면 건물이 만약에 완성이 되면 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도 이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재 한번 보세요. 이제 606쪽에 일단 4번부터 보세요. 집합건물법 구조 1항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이 있어서 민법 668조 단서 괄호에 뭐라고 되냐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도 뭐 할 수 없다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런 규정을 뒀냐면 지금 건물을 완성했는데 이 도급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건물 기껏 지어놨는데 하자가 있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이 도급 계약을 해제해버리면 이 건물은 원인 없는 건물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게 도급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668조 단서를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바꿔서 말하면 분양을 받았는데 하자가 심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양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야 건물 좀 지어줘 라고 도급계약을 했대요. 그럼 누구 땅에 건물 지을까요? 당연히 도급인 땅에 갑의 땅에 수급인이 건물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도급계약이 해제되고 나면 얘가 남의 땅에 건물을 짓게 된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 불법 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철거를 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불이익하니까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지 도급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고요. 해제하지는 못해라고 규정을 해둔 거야. 근데 이 아파트 분양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수분양자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요? 아니면 분양자, 시공자들이 땅을 사서 지어요? 땅을 사서 짓죠. 그러면 이 분양계약을 해제해도 건물 철거해야 돼요? 고쳐서 팔면 돼요?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할 수 있다고요? 해제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면 집합건물이 분양되었는데 하자가 심하다. 분양계약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해제할 수 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을한테 팔아서 을이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종전 소유자일까요? 현재 소유자일까요? 현재 소유자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 수분양자에게 유보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누가 묻는 거냐면 현재 소유자가 담보 책임을 묻죠. 자, 3번에 파란 글씨 보세요. 현재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최초 분양자 아니에요.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현재 소유자가 담보 책임을 묻습니다. 자, 한 장 앞에 좀 넘겨서 조문 잠깐 보세요. 그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이 9조의 2에 나와 있죠. 법조문에 그 1호에 보면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인도한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1호의 건축법에 따른 주요 구조 부분 이건 10년이고
뭐 다른 것들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기산점이 언제냐?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 10년 된다는 거예요. 인도한 날부터. 인도한 날. 자, 이후에 공용 부분은 인도한 날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 검사일, 사용 승인이래요. 요거 바뀌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인도한 날. 파란 글씨로 써 있는 게 전유 부분 인도한 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렇게 돼 있죠. 공사를 했대요. 공사를. 전인화 씨가 공사했대. 명예훼손이 어디 있는 거 아니에요. 전인화 씨 그럼 전인권 씨 할까요? 전인권 씨가 공사를 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전유 부분은 언제부터라고요? 인도일이고 공용 부분은 사용 승인. 이거 바꿔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 단순한 암기사항이니까 체크만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나오죠. 607쪽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자, 그런데 대지권은 전유 부분과 일체성을 띠는데 예외적으로 분리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뭘로 정하면? 오로지 규약. 규약이 아니면 법원의 경매 절차로 강제 경매로 분리되었다.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라고 했죠. 그럼 파란 글씨 보세요. 니은.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자, 뭐가 달리 정하지 않는다고요? 규약. 그래서 파란 글씨 계속 보면 이러한 분리 처분 금지는 뭐 해야 한다고 했냐면 등기해야 한다고 했고요. 등기 안 하면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의 물권자.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 점 봐두시고. 자, 디귿 보세요. 디귿.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대지 사용권에는 민법 267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 민법 267조가 뭐였냐면 지분의 탄력성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유할 때 나중에 또 보겠지만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권은 국가로 귀속되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돼요. 다른 공유자에게 어떻게 귀속돼요?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이 규정을 집합건물법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간다고요? 전부 다. 국가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국가에 귀속된다. 이게 디귿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집합건물이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301호의 소유자예요. 전유 부분 301호의 소유자. 그러면 이 301호 소유자가 만약에 상속인이 있으면 당연히 상속되는데 이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럼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이 사람은 지금 전유 부분 301호는 공유하고 있어요? 단독 소유예요? 단독 소유하죠. 그럼 단독 소유하다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에 따르면.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혼자 소유하다가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으면 민법 1058조에 의해서 국가로 귀속. 이 무주물 되는 거예요. 무주의 부동산이니까. 누구로 가는 거예요? 국가로. 근데 이 301호 소유자 갑이 이 대지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대지권은 단독 소유예요? 공유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죠. 그럼 민법 267조에 따르면 이 지분권, 갑의 지분권은 어디로 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유 부분은 국가로 가고 대지권은 다른 공유자에 가면 일체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걸 위해서 이것도 다 어디로 간다고요? 국가로. 26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특별법의 조문이에요.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보세요. 리을.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있을 때는 그 대지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 분할해버리면 대지권으로 쓰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지권으로 쓰이는 땅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맨 위에 괄호 2번에 대지권과 전유분 일체성에 별 2개 해두시고요. 그리고 파란 글씨 니은에 별 3개 해두세요. 파란 글씨는 별 3개.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까 보셨던 거예요. 파란 글씨만 보세요. 전유 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라는 건 사회적으로 불이익하니까 뭘 인정해 준다고요? 시가 매도 청구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자, 판례 1번에 굵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무슨 권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사용권.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 자, 마지막에 줄 거두세요. 점유사용권에 줄 거두시고 마지막에 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아까 대지사용권은 대체로 뭐라 그랬어요? 대체로 소유권. 또 소유권에 한정하는 건 아니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적어둔 게 뭐였냐면 그게 아까 점유사용권이었어요. 요걸 얘기한 점유사용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대지사용권. 자, 어떤 경우냐면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게요. 이게 대규모로 만들어지다 보면 각종 절차적인 문제, 뭐 토지에 대한 환지 절차라든지 각종 절차적 지연 문제 때문에 전유 부분은 등기를 했는데 대지권 등기가 아직 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일단 뭐만 등기를 해둔 거예요? 좀 이거 분양대금을 다 냈는데 절차적인 지연 문제 때문에 대지권 등기가 아직 안 됐고 뭐만 등기가 됐냐면 요 501호 전유 부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전유 부분 소유자는 대지권 등기가 안 돼 있어도 토지를 지금 점유 사용해요, 못해요? 당연히 하죠.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 권리의 종류가 무엇이냐? 단순한 점유권인지 아니면 본권으로서의 대지 사용권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점유권은 뭐 하면 인정하죠? 점유하면 말고 사실상 지배하면.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라는 건 정당성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도둑도 이거 지배하면 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점유권이라는 건 지배만 하면 되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돈 내고 대지권 등기 못한 사람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면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지배로 인정되는 점유권인지 아니면 정당성이 있는 본권으로서의 대지권인지를 묻는 거예요.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판례는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뭐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본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아직 등기만 안 됐지 실제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 점유사용권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분리처분하면 돼야 안 돼요? 대지사용권이면 분리처분할 수 없죠. 그럼 만약에 갑이 을에게 요 전유 부분 501호 등기 넘겨주면 당연히 모두 따라간 거야. 대지권도 따라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그 얘기고 2번에 굵은 글씨만 보세요.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점유사용권인 대지사용권. 지금 말씀드린 거죠. 대지사용권이면 분리처분 될 수 없죠. 전유 부분과 분리처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에 굵은 글씨 이를 위반했다. 그 위반했다는 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분리처분한 거예요. 그러면 대지 지분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는 거죠. 자, 3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굵은 글씨 보면 이를 위반한 대지 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 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다. 그러니까 분리처분이 허용되려면 반드시 뭘로만 된다고요? 규약. 법원의 경매라도 분리처분은 될 수 없다. 4번은 당연한 거니까 참고로만 보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권리관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관계가 나오는데, 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다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 관리단의 당연 설립이 나와요. 별 2개 두세요. 당연 설립. 무슨 얘기냐면 관리단은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문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단이 성립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절차 필요 없어요. 당연 구성원, 당연 설립이에요. 그러니까 관념적인 거예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는 동시에 관념적으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관리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2번에 관리단의 구성원 별 하나예요. 누가 구성원이라고 했죠? 구분 소유자 전원이에요. 구분 소유.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구분 소유자인데 나는 뭐 단체 생활도 별로고 난 빠질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전원이 구성원. 그럼 누구는 안 들어간다 그랬죠? 임차인.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임차인도 뭐는 있다 그랬죠?
의결권은 있어요. 구성원은 아니지만. 판례들 나와 있죠. 셋째 줄 가운데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 얘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된다. 소유자지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분양을 했는데 요 두 개가 분양이 안 됐대요. 그럼 요 두 개가 분양이 안 됐으면 요거 누구 건물이에요? 분양자 건물일 거 아닙니까? 그럼 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의결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된 전유 부분의 구분 소유자도 구성원이 되며 그 다음에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등기를 격려받지 못한 수분양자 얘도 대금을 다 완납했죠. 그럼 실제로는 등기를 해야 소유자인데 분양자 문제 때문에 등기를 못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얘도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봐두시고 3번에 보면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관리단이 사업하다가 들어먹었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들이 같이 책임져야 될까요? 안 져도 될까요? 관리단은 누가 구성원이에요? 구분 소유자가 구성원이에요. 근데 구분 소유자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단이 관리단 사업을 하다가 채무를 지게 되면 구성원은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져야 돼요. 져야 돼요. 그래서 둘째 줄에 관리단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지라고 돼 있어요? 첫째 줄 마지막에 지분에 따라서. 그러면 전유 부분 면적이 넓은 사람은 책임을 더 많이 져야죠. 권리를 누리는 만큼 의무도 이행해야죠. 연대하여라고 X해도 돼요. 옆에 그 지분에 따라 옆에다가 연대하여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연대하지는 않아요. 연대하지는 않고 지분 따라 책임집니다. 연대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다 같이 책임지는 거. 예를 들어서 구성원이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4명인데 관리단이 사업하다 실패해서 1억 원의 책임이 생겼대요. 1억 원 채무. 만약에 연대 책임을 지라고 하면 채권자가 아무한테나 얼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거야. 1억 내놔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지라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그 액수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따라 책임지라고요? 지분에 따라 지는 거지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고. 자, 다음 페이지에 관리인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구분 소유자가 자, 몇 명 이상일 때 선임해야 됩니까? 10인 이상일 때. 그러니까 관리인은 필수 기관이에요? 임의 기관이에요? 관리인은 두어야 합니까? 안 둬도 됩니까? 안 둬도 돼요. 임의적이에요. 임의적인데 몇 명 이상이면 두라고요. 10인 이상이면 두어라. 임의적 기관이 되겠고. 자, 2번에 파란 글씨 별 2개 해두세요. 이번 시험엔 이게 나왔죠.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는 이제 업무 집행하고 대표기관인데 반드시 구분 소유자가 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임기는 몇 년 범위예요? 2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2년이면 된다. 근데 관리인 맡겼더니 영 사고만 치고 부정행위 저지르고 이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이건 법원에다가 청구해야죠. 그게 3번이에요. 관리인에게 부정행위, 기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자, 누가 청구합니까? 각 구분 소유자. 각. 만약에 지정된 구분 소유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아니라 아무나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각 구분 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지정된이 아니라 뭐라고요? 각 구분 소유자. 통상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려면 얼마가 찬성해야 될까요? 과반수예요. 과반수. 과반수인데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적합해서 얘를 해임시키고 싶어서 법원에 청구할 때는 누가 한다고요? 각 구분 소유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오른쪽에 관리인의 권한 의무가 나오죠. 뭐 이건 읽어보시면 돼요. 안 보셔도 상관없고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참고로만 보시고요. 셋째 줄에 보세요. 셋째 줄에 관리인의 대표권은 당연히 제한할 수 있죠. 근데 누구한테 대항할 수 없어요? 그냥 제3자요? 선의 제3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할 수 있는데 그 제한으로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는 없는 거고. 자, 판례 제목만 보시오.
집합 건물의 관리인에게 건물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한 임대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규약, 당연히 무효. 사회질서 반해요? 허용할 수 없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관리인한테 우리 아파트의 대부분을 임대차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규약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자, 관리위원회가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줄 그어두세요. 동그라미 1번에 다 긋지 마시고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관리인의 사무집행 감독, 그러니까 관리인을 감독하기 위해서 마지막 첫째 줄 끝에 둘째 줄에 보면 두어야 한다예요? 둘 수 있다요? 둘 수 있다. 그러니까 필수적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관리위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거예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그럼 누가 되느냐?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가운데 누구 중에서라고 돼 있어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줄 그어두세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자, 밑에 임기는 얼마 범위죠? 2년 범위예요. 2번. 그러면 임차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중에서라고요? 구분 소유자. 시험에 한번 뭐라고 나왔냐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건물의 점유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OX예요. 점유자 중에서가 아니라 누구 중에서? 소유자. 임차인은 안 되는 거예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2년 범위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위원회는 왜 둔다고요?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인 감독하려고 반드시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고요. 누구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그리고 임기는 2년이죠. 왜 제가 자꾸 반복할까요? 이렇게 눈빛들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눈빛을 보이고 계세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 좀 이렇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규약 및 집회가 나와요. 규약 나오는데 뭐 규약이라는 건 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규칙이에요. 법인의 정관 같은 거. 그러면 규약은 구분 소유자만 지키면 될까요? 점유자도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나는 여기 관리단 구성원도 아닌데 규칙 안 지킬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지켜야 돼요. 자, 그 밑에 판례 규약의 효력 여부가 나오는데 밑에 화살표만 보세요. 화살표.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의 규약에서 업종 준수물을 위반할 경우 단전, 단수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 건물 규약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인정한 사례. 그럼 지금 집합 건물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업종 준수물 안 지킨다. 이런 경우에 단전, 단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게 사회적 타당성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판례도 있는데 언제 부정했냐면 얘가 이제 차임도 안 내고 관리비도 안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내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내. 근데 이 사람에게 보증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까일 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단전 단수를 한 사건에서는 그건 부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단전 단수가 된다는 게 아니라 몇 번씩이나 경고를 했고 최후의 방법으로 뭘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단전 단수 자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오른쪽에 아까 말씀드린 판례요. 2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 규약이 존재하지 않아도 구분 소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있어요. 있다. 그래서 둘째 줄에 적어도 둘째 줄 마지막에 적어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관리비 판례가 다 나왔어요? 첫 번째, 규약의 규정이 없을 때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방금 봤잖아요. 예. 규약의 규정이 안 돼 있을 때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가능해요. 연체 관리비는 뭐만 승계한다고요? 공용부분. 연체료는 승계 안 되고요.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현재 소유자만 책임져요? 다 같이 져요? 다 같이. 이게 관리비 판례 전부예요. 기억해 두시고. 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첫째 줄 마지막에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 가볍게 체크만 해두세요. 의결 종족수는 나중에 표로 돼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4분의 3. 뭐 규약의 효력은 다 미친다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회가 나오는데 집회는 두 종류가 있어요. 정기 집회랑
임시 집회. 자, 정기 집회는 매년 밑에 하단부에 동그라미 1번 정기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에요. 3개월. 6개월 아닙니다. 6하고 X 해두세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정기 집회를 매년 1회 열어야 한다라고 규정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시기를 명문화 시켰어요. 회계연도 종료하고 몇 달 내로 3달 내로 열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자, 임시 집회는 얼마가 원하면 열어야 되냐면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임시 집회. 그러니까 이런 걸 소수 사원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얼마 동의하면 해줘요. 5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뭐 국회에서도 임시 국회 열 때 있잖아요. 국회의원 얼마가 요구하면 열어야 되냐면 똑같아요.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소수 사원권이 5분의 1. 근데 보시면 두 가지 경우예요. 2번에 보면 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지금 613쪽에 동그라미 2번이에요. 관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집회를 소집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요구하면 관리인이 이거 열어야겠는데 라고 하면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가 요구하면 5분의 1이 요구하면 마지막에 열 수 있어요? 소집해야 돼요? 소집해야 돼요. 그럼 임시 집회가 열리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관리인이 필요하고 생각하면 열 수 있는 거고요. 5분의 1이 구분 소유자 5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경우. 다음 페이지. 집회 소집의 통지가 있어요. 집회 소집 통지. 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자, 얼마 전에 통지해야 돼요?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전원에게 다 해줘야 돼요. 일주일 전에 보내야 한다는 점. 그런데 2번을 보시면 2번은 그냥 중요하진 않고 그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모든 사람에게 보내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사람 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면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파트 301호 소유자가 A, B, C가 공유자인데 이 중에 의결권 행사할 사람이 A로 정해졌다면 A, B, C에게 다 알리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 A한테만 알려줘도 된다는 얘기죠.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런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동의요. 전원 동의. 이거 5분의 4, 4분의 3 바꿔서 많이 내요.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전원 동의.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10가구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집합 건물에. 근데 이 사람들이 봄맞이 야유회를 갔어요. 날도 좋고 꽃 구경 갔는데 10가구가 다 갔어요. 모인 김에 야, 우리 모였는데 집회나 한 판 할까? 그럼 바로 여기서 집회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가 동의했으니까. 전원 동의. 근데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자기들끼리 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뭘 해주라고요? 통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고. 자, 집회결의 의결권인데 자, 의결권도 역시 뭐의 면적에 비례하겠습니까? 전유부분 면적이요. 1번 의결권 마지막에 전유부분 면적 지분비율에 의한다.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공유자는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근데 조심하실 점은 파란 글씨에 요 1인 정한다는 규정이 어떤 규정이라고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자, 만약에 102호의 소유자가 갑과 을이에요. 그러면 집회가 열리면 이 두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다면 이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의결권 행사자를 선정하라고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 지분이 똑같아요. 2분의 1이야. 서로 나가겠다고 싸워요. 그래서 한 사람을 못 정했답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집회에 참석해서 자기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행사 못해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명을 선정해야지. 한 명을 정하지 못하면 의결권 행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 강행 규정이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의결 방법 나오는데 자, 쭉 나와 있죠? 오른쪽에 판례 박스, 핵심 박스 꼭 기억하세요.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외워야 돼. 아까 5분의 1은 뭐 있었어요? 5분의 1은 임시 집회.
4분의 3은 아까 뭐 있었어요? 공용 부분의 변경. 공용 부분의 변경 그리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그리고 이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용 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요거는 4분의 3. 4분의 3. 자, 5분의 4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 그리고 두 번째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당연히 5분의 4.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일부 멸실 시의 공용 부분 복구. 그러니까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의 얼마를 넘어간다고요. 절반을 넘어가는 2분의 1을 초과하게 되면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5분의 4. 만약에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면 개인에게 복구권을 줘요. 근데 2분의 1을 초과하면 얼마가 동의한다고요? 5분의 4.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얼마가 동의되냐면 5분의 4. 그게 위에 있는 동그라미 3번 서면 결의입니다. 서면 결의 보세요.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동그라미 해두세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면 인정해 줍니다. 원래는 서면밖에 없었는데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전자적 방법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에 우리 판례는 서면만 되지 전자적 방법 안 된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꿨어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동의한 경우 얼마가요? 5분의 4. 자, 지금 규약이나 집합건물법에서 뭐라고 규정했냐면 이러이러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 결의를 통해서 결정해라 라고 정했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집회에서 얼마가 찬성하면 돼요? 아니 아무 말도 없으면 통상적인 거면 과반수가 찬성하면 집회 열어서. 그런데 집회를 열지 않고도 이 집회 결의와 똑같은 효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가? 5분의 4 이상이 뭘로 합의하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집회를 굳이 안 열고요.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받는 거예요? 서명 받는 거예요. 얼마 이상? 5분의 4. 근데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투표하러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전자적 방법으로 해도 인정이 돼요. 그럼 만약에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려고 할 때 집회 결의 없이도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관리인을 선임할 때는 과반수가 동의해야 한다고 했죠. 그럼 만약에 관리인을 선임할 때 반드시 집회 결의가 있어야 돼요? 집회 결의 없이도 선임할 수 있어요? 없이도. 뭘로 하면? 그렇죠. 5분의 4 이상이 서면으로 합의하면 집회 결의와 똑같은 효력이 인정이 돼요. 구두라는 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5분의 4가 서면 전자적 방법이지 구두 합의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점 조심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있죠. 살다 보면 꼭 이제 또 의무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1번이에요.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뭘 청구합니까? 행위정지 청구. 일단 크게 구별하면 파란 글씨 2번. 누가 의무를 위반했죠? 구분 소유자. 오른쪽에 3번은 의무 위반한 점유자예요. 점유자. 그럼 점유자면 누구겠어요? 임차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유자가 공동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와 소유자가 아닌 점유자, 임차인 같은 사람이 위반했을 때로 나누는 건데 그럼 소유자가 위반했을 때는 일단 가볍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 하지 말라고요? 행위정지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해요. 그러면 상태가 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면 2번 뭘 청구합니까? 사용금지 청구. 쓰지 마세요 라고 사용금지를 청구하는 거예요.
아니, 필기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유 부분을 쓰지 마라. 사용금지 청구. 오른쪽에 3번에 보면 아예 니네 집 팔아버린다 라고 뭐예요? 경매 명령.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야? 구분 소유자고. 그럼 밑에 점유자니까 뭐 팔아버린다 이런 건 안 나오고요. 일단 가볍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행위정지 하지 마. 이거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하면 뭐 하는 거야? 계약의 해제 및 인도 청구예요. 인도 청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제 이게 301호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구분 소유하고 있는데 얘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얘가 뭐 하려고 하냐면 여기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도박장을 하려고 해요. 여기서 도박장 하게 되면 동네 분위기 되게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을 안 했거나 방해 상태가 미약하면 일단 뭘 청구하라고요? 하지 마세요 라고 행위 정지를 청구하는 거예요. 물론 이 행위 정지 청구도 소송으로 하려면 소로서 하려면 얼마가 동의해야 될까요? 과반수. 통상 집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행위 정지 청구는 반드시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소송하려면 통상 의결 정족수예요. 여기까지 해두셨죠? 자, 근데 마음 먹고 들어오는데 하지 말란다고 안 하겠어요? 해요. 시작합니다. 간판 걸었어요. 신장 개업, 도박장. 이제 이 앞에 시커먼 옷 입은 사람들 다니고요. 여기 한 명 엎드려 울어요. 제가 미쳤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안 될까요? 울고 있어요. 자, 아파트 분위기 심란해졌어요. 그럼 이건 이제 통상적인 행위정지로 청구할 문제가 아니라 방해 상태가 심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야, 너 니네 집 쓰지 마. 전유 부분에 뭘 청구해요? 사용금지 청구. 그리고 심각하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니네 집 경매 붙인다. 팔아버린다. 경매 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용금지 청구와 경매 명령 청구는요. 이건 통상적입니까? 특별한 경우입니까? 특별한 경우죠. 그러니까 통상 결의로 안 돼요. 얼마가 결의해야 돼요? 4분의 3. 얘네들 다 4분의 3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건 심각한 일이에요. 통상적이에요. 의무를 위반한 사람한테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통상적이잖아요. 그럼 소송도 과반수면 돼요. 근데 하지 마세요 정도가 아니라 니네 집 못 쓰게 한다? 니네 집 팔아버린다는 건 심각하죠. 이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번 반드시 법원에 청구해야 돼요. 소로서요. 소로서. 4분의 3 결의를 통해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자, 누가 의무를 위반했어요? 구분 소유자가. 그러면 이거 경매를 붙여야 돼요. 법원은 6개월 내에 경매 붙여야 돼요. 그럼 얘가 갑이 낙찰받으면 돼야 안 돼요? 얘가 도박장 한다고 경매 붙였는데 이 갑이 낙찰받고 저 또 왔어요 이러면서 안 되잖아요. 그럼 얘는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경매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얘는 다시 들어올 수 없게. 자, 이건 누가 의무를 위반한 거냐면 소유자고요. 그러면 노란 건 점유자. 그럼 점유자면 얘가 여기에 살고 있다는 건 누구랑 계약을 한 거냐면 그 부분의 소유자랑. 그럼 A가 소유자고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자면 얘가 살 수 있도록 얘랑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못 쓰게 하려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약을 해지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해지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지만 우리 법은 그냥 해제라고 섞어 썼어요. 해제 및 뭐 한다고요? 인도 청구. 계약을 해지하고 나한테 가져와 라고 인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도받으면 즉시 소유자에게 인도를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남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 나한테 내놔라는 건 통상적이에요?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일반적은 아니잖아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4분의 3. 자, 4분의 3 3개 나왔어요. 사용금지 청구,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그런데 이건 누가 청구할 것이냐? 자, 교재 보세요. 자, 이번에 의무 위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한 조치라고 돼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둘째 줄에.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에 관리인 또는 찾으셨어요? 616쪽에 가운데 괄호 1번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입니다. 관리인 또는 관리단 집회 결의로 뭐라고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예요. 누가 합니까? 관리인 또는 지정된 구분 소유자.
만약에 지문에 의무를 위반한 소유자가 있으면 각 구분 소유자는 행위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OX예요? 그건 각이 아니라 이건 누가 한다고요?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자. 아까 각 구분 소유자가 한다는 건 뭐였어요? 관리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의무 위반자에게 이러이러한 걸 청구할 때는 관리인이나 지정된 구분 소유자. 4분의 3 다 봤습니다. 자, 아까 뭐 있었어요? 4분의 3. 공용부분 변경. 공용부분 변경이 있었고 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공용부분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랑 나머지 세 가지가 지금 의무 위반자 조치예요. 사용 금지 청구, 그 다음에 경매 청구, 그 다음에 해제 및 인도 청구. 5가지는 몇 분의 몇? 4분의 3. 오늘 외워가세요. 댁에 가셔서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외울 수 있잖아요. 다시 뭐 공용부분 변경, 그 다음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머지 세 개는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사용 금지,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요건 4분의 3이에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재건축 나오죠. 재건축은 얼마가 동의해야 되냐면 5분의 4. 5분의 4. 재작년에 집합건물법 공부 시커 했는데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의결 종족수는 1번 5분의 1, 2번 4분의 3, 3번 5분의 4 이런 거 나왔어요. 답은 5분의 4였죠. 5분의 4. 그렇게 쉽게 나오면 뭐 그냥 하나 주는 건데 근데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좀 체크해 두셔야 돼요. 파란 글씨 보세요. 재건축은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의 동일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로 재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동일성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 1번 보세요. 재건축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 효력. 뭐라고 돼 있어요? 뭐요? 재건축을 결의할 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용이에요. 비용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비용 분담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결의는 뭐라고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2번 보세요. 단지 내 여러 동의 건물을 일괄 재건축해요. 그러면 동의를 5분의 4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의를 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냐면 각 동마다 각 건물마다 결의가 있어야 한다. 2번에 각 건물마다 결의. 그거 봐두시고 뭐 3번은 내용 변경할 때 5분의 4가 동의하라는 거 아까 보신 거예요. 다음 페이지. 재건축 결의를 해요. 자, 거의 끝났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가 찬성하면 재건축 결의예요? 5분의 4. 그럼 몇 프로예요? 80%죠? 근데 예를 들어서 95%가 재건축 찬성이에요. 근데 5%는 반대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일단 80% 이상이 찬성했으니 재건축은 가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5%는. 마지막으로 한번 시간을 줘야 돼요. 야, 우리 찬성 가결 났어. 너 참석할래 안 할래라고 마지막으로 최고를 해줘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서면으로 최고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 범위 내에서 반드시 서면으로라는 말 쓴 적 없어요. 집합건물법에서 최고할 때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서면으로 최고해요. 2개월의 시간을 줘야 돼요. 반드시 서면으로. 그러면 이 중에서 뭐 어차피 한다는데 같이 하자. 3%는 들어갔어요. 근데 2%는 끝까지 결사 반대. 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팔고 나가세요. 라고 매도를 청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일단 바로 매도 청구는 아니고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재건축 참가 여부를 최고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해요. 2개월 내에 아무 말도 안 하면 재건축 참가예요? 거절이에요? 부정이라고 했죠? 거절의 뜻을 표시한 것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사람,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한테는 우리 재건축 들어가야 되니까 팔고 가세요 라고 매도를 청구한다. 그 얘기가 매도 청구에서 나와 있죠. 자, 오른쪽에 괄호 2번에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 멸실 시에 복구. 아까 5분의 4의 동의를 요하는 게 건물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이 얼마일 때? 2분의 1을 초과할 때. 그럼 2분의 1 이하면
첫째 줄 마지막에 각 구분 소유자는 멸실한 공용 부분과 자기의 전유 부분을 복구할 수 있다. 2분의 1 이하면. 근데 괄호 3번에 2분의 1을 초과한대요. 그럼 얼마가 동의한다고요? 5분의 4. 그럼 5분의 4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5분의 4. 책 보지 마시고. 재건축 결의.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변경할 때도 5분의 4. 그리고 지금 건물 복구 비용이 건물 가격이 얼마를 초과하면 2분의 1 초과하면 5분의 4. 또 뭐 있었어요? 서면 결의. 서면 결의도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5분의 4. 그럼 4분의 3은 뭐 있었어요? 공용 부분 변경. 그러니까 말이 그냥 팍팍 안 나와도 돼요. 우리 어차피 객관식 시험 볼 거잖아요. 강의하실 거면 팍팍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험 풀 거면 그냥 지문으로 나왔을 때만 맞히면 돼요. 첫 번째 공용 부분 변경. 또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나머지 세 개가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요. 첫 번째 사용 금지, 그 다음에 경매 청구, 해제 및 인도 청구. 요게 4분의 3. 자, 지겨운 내용 다 끝났어요. 그럼 좀 쉬었다가 이제 지겨운 부분 끝났으니까 어려운 부분을 보도록 하죠.